안녕하세요. 네,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3월 13일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드렸지만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마음이 무척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셨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안녕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안녕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끝났고 이후에 어떻게 우리 고민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갈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는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일요일 아침에 방송을 찍고 있어요. 보통 일요일 아침에 방송을 찍을 때가 가장 좀 좋은데 또 봄비가 그야말로 봄비네요. 최근에 이렇게 또 많은 비가 내린 적이 언제 있었냐 싶게 빗방울도 좀 거센데요. 저는 우리 노동인권센터의 교육실에서 방송을 찍고 있는데 창문이 제 옆으로 이게 다 통창이에요. 그래서 빗방울들이 창문을 좀 이렇게 막 두드리고 있어서 약간 감상적인 느낌도 나네요. 오늘 좀 더 차분하게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계속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5가지 소식을 엄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좁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식의 개수는 조금 더 많이 있지만 최대한 좀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고 간결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 민중의 소리에 나왔던 나름대로 좀 분석 기사인데요. 혐오 반대와 정치 개혁이 막판에 초박빙 구도를 만들었다라는 기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안타깝게도 생각하지만 촛불혁명으로 독재자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나서 대통령 선거를 치른 다음에 5년이 지나서 첫 대통령 선거인데 사실은 집권 여당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권에 대한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뭐 모른 척 지나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수많은 분들, 민주개혁 진보 세력에 다시 한번 이 정권이 이어지는 것을 요구했던 수많은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일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은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판단은 정권 심판론이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개표 방송 시작되기 직전에 출구조사 나오자마자 초박빙이다. 이렇게 이제 출구조사가 나오면서 방송 3사의 출구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근소하게 이길 것이다. 그리고 JTBC의 출구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근소하게 이길 거다. 이렇게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가 근소하게 이길 거다라는 이 출구조사 결과에도 국민의힘에 있는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그 개표 방송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 얼굴이 낯빛이 좀 어두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긴다고 했는데도 이 얘기는 뭐냐면 5% 내지는 10%까지 내다보면서 이런 격차로 압도적으로 이길 거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초박빙으로 나오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나? 라는 고민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사실은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서 정권 교체, 정권 심판론이 압도적이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또 거꾸로 말하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정말 정치를 못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민주개혁, 진보 이 전반 진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겼으면 하는 어떤 심정은 있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윤석열 후보가 계속 리드를 해왔던 선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최종적으로 다 보셨겠지만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소 표 차이로 거의 뭐 신승을 정말 초박빙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왜 표 차이가 1%도 안 났잖아요. 여기까지 왔던 데에는 혐오 반대와 정치 개혁이라는 이 쌍두마차가 막판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끌어올려서 초박빙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혐오 반대와 관련된 얘기는 주로 뭐 이대남, 이대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거는 세대 내에서 일종의 갈라치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에 당선되자마자 계속해서 좀 하려고 했던 만들어왔던 이런 구도인데 이것보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저는 혐오 반대라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재명 후보 스스로도 3차 법정-TV 토론에서도 일부러 시간을 할애해서 민주당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과 2차 가해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N번방 사건의 공론화의 주역이었던 박지연 선거대책위원회 여성의 부위원장을 선거운동 전면에 내세우면서 2030 여성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죠. 결국은 사실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20대 이하의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사실은 20%대에서 30% 정도까지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막판에 이제 실제로 나온 표를 보니까 58% 정도가 60%에 가까운 2030 여성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전략적 투표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두 번째는 이 정치개혁, 정치교체와 관련된 또 더불어민주당의 뒤늦었지만 약속들이 있었죠.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서도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건 우리나라도 대통령 이 투표에 결선 투표제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갔을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결선 투표제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국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번에는 위성정당 논란도 있었는데 조금 더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좀 바꿨더니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무력화시켰잖아요.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은 엄연히 훨씬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정치 개혁에 대한 목소리들이 뒤늦게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게 됐던 것이고, 이 자체에 대해서 또 많은 시민들이 10번 속아왔지만, 지금까지 10번 속았지만 이 정치 개혁의 요구 자체가 워낙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 정치 개혁의 그 제도화를 통해서 진보정당이라든지 이 거대 양당 바깥에 있는 다른 정당들이 또 정치에 이 민심을 좀 정확하게 반영하는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마지막 기대를 안고 울며 겨자 먹기로 정말 이 민주당에 대해서 그래도 윤석열 말은 안 되지 않겠어? 라고 지지했던 표들이 이재명 후보의 막판에 몰리면서 이 초박빙 구도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선거 기간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막판으로 가니까 이미 저는 이제 진보정당에 계속 함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무려 22년 전에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수많은 선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처럼 사실은 이 거대 양당으로 표를 집중해야 된다라는 압력과 압박, 거의 저는 협박에 가까운 이런 느낌까지 받았는데, 이것이 또 극심했던 선거는 또 이번이 거의 이전에도 그랬나? 이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물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많이 잊기도 하지만 그럴 정도로.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이 두 후보에 대한 득표율이 94%,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들의 94% 정도가 이 두 후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를 또 낳기도 했습니다. 대선과 관련해서 두 번째 뉴스는 매일노동뉴스의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기고한 글이에요. 선거 직후에 기고한 글인데, 제목은 윤석열 정권의 탄생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앞부분에 이제 선거를 평가했던 부분은 조금 전에 평가했던 걸로 가름하기로 하고,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제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좀 드리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은 여전히 국회 다수당이다. 2024년 총선까지 그렇다. 민주당이 당장 해야 할 일은 약속한 대로 정치개혁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이후에가 아니라 당장 이번 6월 1일 날 있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지방의원 2인 선거구를 없애고 3인 이상 그리고 4인까지도 이 선거구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제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진보적인 정당들, 이번에도 후보를 냈던 정당들이 정의당, 노동당, 진보당, 요 세 정당은 민주노총에서 공식적으로 지지를 하는 정당이었고,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정당은 기본소득당도 있었죠.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네 후보가 다 좋은데 이 네 후보가 하나로 합쳐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해서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후보 단일화 실패를 했는데, 이를 성찰적으로 평가하면서 또 이후가 아니라 당장 있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부터 이 진보정당들의 연합정치를 통해서 거대 양당 중심의 선거 구도를 깨트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민중운동 진영에 대해서도 애정어린 조언을 하고 있죠. 노동운동, 농민운동, 시민사회운동을 포함해서 한국 사회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왔던 사회운동 세력들도 지금은 현장과 지역에 더 뿌리를 내리면서 다시 힘을 키워나갈 때다. 그리고 뿌리가 튼튼한 상태에서 동심원을 그리듯이 우리 연대를 좀 더 확장해 나가자, 이런 제언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선거 끝나고 봤던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선 가장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깔끔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제시했던 글이 아닌가 싶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뉴스로 말도 많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고민들을 던져주었고, 결과 때문에 또 많은 고민들을 또 할 수밖에 없었던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좀 슬프더라고요. 일단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 이 기사는 대선 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투표로 쏠려 있을 때 눈물의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김태규 씨의 누나는 또 가족을 잃었다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화성시 안녕동의 상가 공사 현장에서 만 69세 되신 이 지게차 운전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산재 사망이죠. 근데 문제는 사건 발생 당일날 경찰은 이 지게차 운전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처리를 했고요. 이 소식을 들었던 가족들이 곧장 장례식장을 나와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서를 찾아다니면서 항의를 했죠. 경찰이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를 했던 이유는 당시 현장을 목격한 직원의 진술만 듣고 이 사망한 노동자의 사고가 업무 시간이 아닌 퇴근 시점에 발생했다고 봐서 형사사건이 아닌 교통사고다,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당연히 가족들은 즉각 항의를 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를 했고요. 고용노동부도 조사에 나서서 다음 날에 이 현장에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경찰도 현장 작업을 하고 있던 모습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이 뉴스까지는 이제 저도 이 당일날 속보를 보기는 봤는데 참 죄송스러운 마음도 왜냐하면 제가 화성의 노동인권센터 소장인데요. 화성이 노동자 중소사업장도 많고 노동자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 사건 사고가 이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노동인권센터 소장으로서 다 대응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사로 봤는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사실은 두 번째 마음이 쿵 내려앉았던 것은 이 가족들이 김태규 씨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이 김태규 씨 가족들이었던 거예요. 김태규 씨 사건이 사실은 최근에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이 사망한 노동자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8살의 나이로 사망했던 김용균 노동자는 귀에 많이 익으실 텐데, 김용균 청년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곳곳에서 이 노동자들의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사망사고가, 산업재해가 일어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까지 갔던 거거든요. 그런 노동자 중에 한 분 중에 김태규 씨가 계셨어요. 이분도 20대였고요. 태규 씨는 지난 2019년, 3년 전이죠. 4월 10일 날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5층 높이의 화물용 승강기에서 추락해서 숨졌죠. 그리고 사고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노동자들에게 안전장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사용 승인도 받지 않은 화물용 승강기가 불법적으로 운영해온 정황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김도연 씨도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이 산재 사망자들의 다른 가족들과 함께 국회에서 단식농성도 벌였고,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가 됐던 거잖아요. 동생의 사건 이후에 친척들과도 연락이 다 끊겼는데 이번에 사망했던 작은 할아버지만 유일하게 이 김태규 씨와 김도연 씨의 가족을 챙겨주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분노스러운 게 있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노력을 해서 동생의 사망사고 사건 이후에 김도연 씨도 노력을 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작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곳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로는 단속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는 이 공사의 대금이 돈이 50억 원 미만이면은 법 적용의 유예 대상에 들어가는데요.
이번 건설공사 사망 사고가 일어났던 건설공사가 40억 원대예요. 그래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가지고도 막을 수가 없었던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멍이 숭숭숭 뚫린 법이다, 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바로 이렇게 한 가족에게 두 번째로 다시 좀 들이닥쳤습니다. 뭐 저도 이제 많이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다. 그래서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요. 윤석열 당선자인가 당선인인가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종합 일간지를 포함해서 방송사의 경우에도 당선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 법적으로는요, 헌법에는 대통령 당선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유명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직후에 이 당선자의 대변인이었던 주호영, 당시에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이 언론에 당선자가 아니라 당선인으로 표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게 2008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 그래서 당시에 요청을 했을 때 주장은 헌법에는 당선자라고 돼 있지만 인사청문회법이나 공직선거법, 대통령직 인수법에서는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이 제기를 하긴 했지만, 이 표면적 주장의 이면에는 이 당선자 할 때는 이게 한자로 놈자자잖아요. 이 놈자자를 사용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뒤따랐죠. 참 웃기죠. 방송사와 언론에서 거의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수용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당선인이라는, 근데 좀 웃기죠. 당선자 그러면 뭔가 비하하는 말이고, 당선인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우대하는 말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유권자들이 당선자를 뽑잖아요. 우리 다 유권자잖아요. 유권자도 그러면 뭐 유권인이라고 바꿔야 되나요? 아니면 노동자, 그렇죠? 사실은 이 놈자자가 들어간, 그러니까 놈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놈자자가 들어간 직업군들은 정말 다양하고, 이 직업군들을 또 아우르고 있는 말 중에 노동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노동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웃기지도 않는 이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기를 계속 해오셨던 분 중에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중에 신지영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안 그래도 이분은 이제 그 언어의 줄다리기라는 책이 있고 언어의 높이뛰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두 권을 읽어보시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속살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도 이 신지영 씨는 헌법 제69조에 근거해서 헌법을 준수한다는 선서를 해야 되는 사람이 대통령 당선자인데, 그러면 헌법에 반하는 당선인이라는 명칭 말고 당선자라는 명칭으로 불러라 라고 이제 제기를 하시기도 했고, 뼈를 때리는 또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후보자, 유권자 때는 괜찮다가 당선자가 되니까 갑자기 자자가, 놈자자가 들어간 당선자가 싫다니 어이가 없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 자자가 비하의 표현이니 인으로 바꿔야 된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선자를 바꾸자고 하기 이전에 유권자부터 바꾸자고 해야 맞는 말 아닙니까? 라고 이제 제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이게 사실은 이 차별이라는 것, 이건 이제 언어를 통해서도 많이 이제 표현이 드러나기도 하고, 차별은 위아래를 두는 개념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위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좀 더 아래에 있는 사람, 얼굴색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사실 이런 차별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언어를 통해서 또 상당히 많이 표현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금의 시점에서 당선자, 당선인이라는 이 용어를 가지고도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이 사회적 현상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오늘 소식 많죠? 그래도 좀 빠르게 가고 있어요. 다섯 번째 소식은 민중의 소리에 사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선에 대통령 선거에 집중을 하면서도 북에서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다, 또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서 좀 심심치 않게, 그래서 이게 새로운 북풍이냐, 뭐 이런 류의 북풍에 우리 사회가 표심에 좀 영향을 받을 시기는 지났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면서도 한반도의 긴장이 좀 이렇게 높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한국과 미국의 당국들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을 한 거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북에서는 정찰 위성, 인공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이라고 주장을 해왔죠. 늘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인공위성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기술적인 재원이 사실상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늘 똑같은 이 갈등들이 나왔던 것인데요. 거기서 이제 한국과 미국 당국에서 제기를 하는 건 ICBM에 대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북한이 모라토리엄 선언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모라토리엄은 유예라는 말이죠. 북한에서는 지난 2018년 이때는 뭐가 있었어요? 북미 정상회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ICBM 모라토리엄이 이제 선언이 됐었죠. 이루어졌었는데 문제는 이때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모라토리엄 이 상황이 있었던 것은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한반도나 북미 간의 상황이 바뀌어 나갈 거다라는 전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 북한의 뭐 정찰 위성이든 ICBM이든 이 시험 발사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북한이 왜 또 저러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아니라 이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이런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바랬던 그런 방향이 아니라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방향으로 지금 다시 나아가고 있구나.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우리의 고민과 노력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시점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은 뭐 지금도 국제적으로는 가장 이 뜨거운 뉴스가 우크라이나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 지지난번 두 차례에 걸쳐서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소식과 관련해서 제가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건 당연히 어떤 종류의 전쟁도 나쁘죠. 착한 전쟁, 좋은 전쟁은 사실은 성립하지 않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당장 전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과는 또 다르게 다른 견지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이 전쟁으로 치닫게 되었던 이 상황들은 어떤 이 조건들 속에서 이 전쟁까지 치닫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건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주로 추천을 좀 드리는 건 이런 고민들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칼럼들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하나, 그 지난번에도 하나를 소개를 좀 해드렸을 것 같아요. 오늘은 두 개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한겨레 신문에 그 전에 정의당 의원이기도 했던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관 교수가 존 미어샤이머를 위한 변명이라는 좀 생소한 제목의 칼럼을 기고를 했는데, 존 미어샤이머라는 분은 교수예요. 미국 시카고대 교수인데요. 이게 이제 발단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지난 1일 날, 3월 1일 날 러시아 외무부에서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서 2014년에 미국에서는 이제 외교 문제 관련해서 좀 유명한 잡지 중에 포린 어페어스라는 잡지가 있잖아요. 2014년이면 무려 8년 전인가요? 이 8년 전에 시카고대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기고했던 우크라이나 위기는 왜 서구의 책임인가? 라는 부분을 뭐 뜬금없진 않겠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지난 1일 날 러시아 외무부가 트위터에 요 기고문을 공유를 했던 것에서부터 다시 논란이 시작이 됐어요. 뭐 이거는 짧은 그 칼럼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 교수가 주장을 했던 것은 서방 진영의 세 가지 패키지 정책, 그러니까 나토 확대, 유럽연합 확장, 그리고 서방에서 제기하는 이 민주주의 가치, 민주주의 촉진은 저만을 기다리고 있는 불에 연료를 더한 것이다 라고 이제 비판을 했다는 거죠. 이 비판문,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이 갈등이 고조되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까지 이어졌던 이 부분에는 서방의 책임 또한 좀 간과할 수 없다, 이런 그 문제제기였을 거고요. 당연히 이제 미국의 주류 언론들과 학자들은 이 존 미어샤이머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면서 이 폭격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논쟁은 최근에 중국으로까지 확대를 되고 있는데요. 이 포린 어페어스, 이 기고문이 실렸던 이 외교, 안보, 국제정치 이 잡지 최신호에서는 미어샤이머 교수와 자유주의자들 간의 미국이 만든 경쟁자 워싱턴의 중국 전략에 관한 논쟁을 최근호에서 게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 교수는 중국의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서구화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위기를 고조시킨다.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 전반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위기가 고조될 수 있으니까 민주주의는 중요하지 않아, 이 말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서방 진영,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진영에서 주장하는 민주주의의 개념 또한 이들의 민주주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이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이었나요? 그 민주주의 진영의 대표자들을 모은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을 했었고 미국에서 그런 회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겉으로는 민주주의 뭐 진영의 무슨 뭐 정상회의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중국과 러시아만을 배제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참석한 이 정상들을 보니까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정상들도 다수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민주주의 문제가 진영 논리로 가고 있는데 이 민주주의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압박한다는 것 자체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이 확산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제정치상에서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번 호에서도 이제 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 칼럼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경향신문에 나왔던 이거는 대담인데요. 이 경향신문에 나왔던 대담에서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전쟁과 관련해서 그 경향신문에서 전문가들에 대한 대담을 하고 있어요. 이 대담은 좀 길거든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의 신범식 교수와 나눈 대담인데요. 좀 길기 때문에 이것도 전반을 좀 읽어보시면 좋은데 제목에서 딱 드러났던 것처럼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것은 두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왜 지금의 우크라이나에서 갈등이 표면화됐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신범식 교수는 우크라이나는 국내 정치적으로 분열이 돼 있다. 정부에 따라서 외교적 지향성을 자주 바꿨다는 의미다. 우크라이나 같이 지정학적 중간국 같은 경우에는 양대 세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국내 여론이 갈리면서 정체성의 정치가 작동이 됐다. 즉 일부는 우리는 유럽이다 라고 주장하고 또 일부는 우리는 슬라브 민족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국내에서부터 갈등들이 굉장히 고조가 됐고 이 국내 정치가 분열되다 보니까 동쪽은 러시아가 서쪽은 미국이 동원하는 식으로 개입할 여지가 생겼다. 물론 요 얘기 자체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뭐 정당화할 수도 없고 모든 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 고민이 들어서 오늘 소개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판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은 고도의 국제정치적 계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 미국 편의 진영을 결속시키는 전략을 택한 것 같다. 이 러시아와의 갈등 상황으로 나토 내부의 이견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 동맹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 중립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국가들에게도 결국 러시아는 안 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미국의 국내 정치적 측면인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은 뭐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지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판에 처해 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계기로 해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이 지지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미국은 이번 이 일들 우크라이나 전쟁과 사태를 가지고 잃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도 또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신범식 교수와의 대담은 내용이 굉장히 좀 길거든요. 시간이 나실 때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8번째 뉴스도 국제면 소식인데요.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와 또 그 연관이 있는 얘기일 수 있어요. 한국 등 37개국에서 스포츠 장관들이 공동으로 러시아와 벨라루시의 스포츠 경기 출전을 금지해야 된다. 왜? 우크라이나 이 전쟁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공동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인권 존중과 국가 간의 평화적 관계는 국제 스포츠의 토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국제 스포츠 행사를 주최하거나 유치하거나 경기에서 수상할 수 없다. 그리고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다른 국가에서 열리는 스포츠 경기 출전이 금지돼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을 냈단 말이죠. 이거랑 이제 비슷한 얘기들 아마 곳곳에서 들으셨을 텐데요.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유명한 이 컬링 팀 킴이라고 부르죠. 우리 안경 누나. 이 컬링 선수들도 러시아와는 경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내기도 했었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제가 이 뉴스를 가지고 온 건요. 이상하다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까지 국제 스포츠계에서는 정치와는 거리를 둬야 돼,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돼 라고 하는 게 거의 이 대체적인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던 국제 스포츠계가 갑자기 정치의 일선에 최일선으로 뛰어든 거 아닌가? 작년에 도쿄올림픽이 있었는데 도쿄올림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선수촌의 현수막을 철거했던 일이 있었어요. 선수촌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어옵니다. 아니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일본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죠. 이 말을 아니 여기는 이순신 장군이라는 말도 안 나와 있어요.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어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에서 제기를 했던 건 아니 이거는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이거는 우리에게는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 조선시대 때 일본과의 전쟁이었죠. 일본과 전쟁을 하고 있던 장수의 말을 쓴 거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 이 정치에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이 스포츠 헌장에 맞지 않는다. 올림픽 헌장에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요. 올림픽 헌장 50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기장 등 어떤 장소에서건 올림픽 기간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을 불허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IOC에서 이 현수막을 내리라고 했어요. 이 올림픽 헌장 50조를 위반했다고 해서. 그래서 현수막을 내렸거든요. 이게 불과 작년의 일이에요. 물론 뭐 모든 이 스포츠가 올림픽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올림픽을 포함해서 다른 스포츠 경기들도 비슷한 룰을 지금까지 제기를 했단 말이죠. 뭐 요 사례는 미국의 사례인데요. 왜요? 미국에는 아직 인종차별이 여전하잖아요. 2016년이니까 6년 전이죠. 루이지애나 주와 미국의 미네소타 주에서 경찰들이 흑인 시민을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미국 여자 프로농구의 여성 선수들이 이 살해됐던 두 흑인 남성의 이름을 넣은 블랙 라이브즈 매터, 이게 사실은 되게 유명한 구호잖아요. 블랙 라이브즈 매터, 흑인들의 목숨도 소중하다 라고 하는 티셔츠를 입고 코트에 나섰다가 리그는 벌금을 부과했죠. 그리고 이 이후에 미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경기 종목이 그 미식축구잖아요. 미국 프로 미식축구 리그, 우리가 NFL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유명한 쿼터백, 이 핵심 선수죠. 선수였던 콜린 캐퍼닉이라는 선수가요. 미국의 국가가 우리나라 애국가 같은 국가가 연주가 되니까 일어서 있지 않고 뒤로 걸어가서 벤치에 홀로 앉았죠. 이게 그 유명한 국가 재창 거부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이 뒤에 가서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미국의 국가가 울려 퍼지니까 팀 동료와 함께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었죠. 이게 또 우리에게도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미국의 이 흑인 선수들이, 그리고 흑인뿐만이 아니라 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마음을 함께하는 선수들이 한쪽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있는, 이게 또 무릎을 꿇는 또 그 세러머니가 되었잖아요.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공화당 연설장에서 구단주들을 압박했죠. 정말 쌍소리를 한 거예요. 당장 저 개새끼를 필드에서 끌어내, 아웃, 걘 해고야 해고. 실제로 그래서 시즌이 끝날 무렵에 이 콜린 캐퍼닉은 팀과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료되기 전에도 다른 나라로 꺼지라고 하는 수많은 야유와 비난, 협박들을 들었죠. 아프리카로 돌아가! 뭐 이런 얘기들까지. 이게 사실은 이 스포츠계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했던 이 선수들에게는 중립, 정치적 목소리를 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벌금을 부과하고 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랬던 상황들이 이제 다시 이 장소가 우크라이나, 러시아랑 연관이 되니까 이 스포츠계의, 국제 스포츠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마치 정의를 수호하기로 입장을 확 바꾼 것처럼 스포츠 경기와 관련해서 러시아와 벨라루시를 공식적으로 이 공동 성명, 공식 성명을 통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뭐 이게 뭐 옳다 그르다 이 문제를 떠나서 참 이게 웃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정치와 떨어져 있는 영역은 있을 수 없다. 이게 스포츠라고 하더라도 라고 하는 고민들을 갖고, 이 얘기는 뭐냐면 정치적 신념들에 대해서 사실은 누구나 다 자유롭게 스포츠 경기장 안에서 시상대에서 소감을 통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여전히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연예인들은 공인이다. 공인이니까 정치적 입장을 삼가해야 된다. 근데 연예인들도 시민이잖아요. 유권자들이고 스포츠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또 몇 년 후에는 모든 올림픽이나 스포츠 경기에서는 정치적 입장을 얘기하면 안 돼. 또라고 이렇게 돌아갈까요? 이런 얘기들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은 소식을 많이 전하다 보니까 이미 시간이 좀 많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